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좀 정리하면서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의 맥락을 좀 밝히려고 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순자 도덕 철학의 개괄을 좀 하면서 어떻게 정안례라고 하는 것이 이 순자 도덕 철학에서 윤리적 존재화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주장의 그 키워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했고요. 세 번째 파트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정동적 변화가 윤리적 존재화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3쪽으로 넘어가면요.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1990년대에 이미 해외에서는 정동적 전환이네 하면서 그 1995년에 발표된 뭐 브라이언 마수미와 이브 세즈윅과 에단 프랭크의 논문 이제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동적 변화가 막 바람이 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데 이제 연구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연구 동향을 좀 가름하기 위해서 좀 중심이 되는 토론을 약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 연구는 이브 세즈윅과 에던 프랭크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마수미 이 앞에 두 명이 같이 썼고요. 이제 뒤에 한 명이 따로 썼는데 이제 이 두 팀에 의해서 방향성이 양분되었다고 정동 이론을 정리한 그레고리 시즈웍과 멜리사 그레그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향은 실번 톰키스의 미분적 정동의 심리 생리학과 사실 이게 저 쓰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후자는 이제 질 들레즈의 스피노자식 신체 능력의 행동학이라고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박현선 선생이 정리한 이 아주 더 명료하게 정리한 것에 따르면 아마 전자는 과학과 신경 이론 그리고 기술에 연접하는 초미시적인 정동 이론을 말하는 것 같고요. 또 후자는 이제 세 번째로 지목이 된 몸과 세계, 미디어, 이미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동적 관계로 사유하는 철학적, 미적, 윤리적 입장들 스피노자에게서 온 정동 개념을 전면화하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움트고 있는 것이 감정과 문화의 사회학이고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동 연구의 한 흐름은 분명히 이제 스피노자로부터 기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스피노자와 니체에 대한 강의에서 들레즈가 부활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브라이언 마수미가 이 들레즈 천외고원인가 그거의 영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수미가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시 이제 좀 핵심적인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어쩔 수 없이 마수미와 들레즈 그리고 스피노자로 소급이 돼가면서 대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들레즈 혹은 스피노자의 본의였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6년에 진태원 선생님과 최원 선생님이 각각 그 affect와 affection을 정동과 정서로 구분하는 자율평론 계열 학자들의 번역에 비판을 하십니다. 비판을 하시는데 이 두 분은 철학자고요. 사실 자율평론 번역 모임의 중심은 문학 계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자율평론 팀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보시면 2014년에 나온 비물질 노동과 다중이라는 텍스트에서 이 서론에 보면 이 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 중 하나는 정동이라는 용어이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정동이라는 용어를 잠재성의 수로인 아펙투스와 아펙트의 현실성의 수로인 아펙티오 아펙션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정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들레즈, 네그리 등에 의해 발전되어 온 잠재성의 사유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새로운 개념 창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략하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동을 비재현적 사유 양식으로 확장적인 행동의 힘으로 그리고 자유의 존재론적 개방의 전방위적 확산의 힘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율평론 팀은 정동을 새로운 번역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들레즈의 어펙트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보면 천개의 고원에서는 변용, 그리고 제국에서는 정서, 시네마 1에서는 감화, 또 다른 이제 시네마 1의 다른 번역, 영화 1에서는 정감, 질 들레즈에서는 감흥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논의의 시발을 당긴 것은 2016년에 나온 조강석 선생의 논문입니다. 조강석 선생은 논문에서 자율평론의 정동과 정서 구분을 매우 지지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정서는 봉인하고 정동은 이행한다라고 하는 들레즈의 말에 대한 번역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서는 무언가를 묻고 봉인하고 정동은 무언가 활동하고 이제 수행하고 이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동과 정서 사이에 뚜렷한 이제
이 개념적 지위가 그리고 역할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태원 선생님이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곧장 아마 조광석 선생님의 논문이 2016년 1월에 나왔는데요. 진태원 선생님이 같은 매체에 4월에 바로 논문을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봉인하다라는 해석이 사실 인벨롭인데 이거는 그냥 포함한다라는 뜻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6페이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국내 문학계에서 아펙티오와 아펙투스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지닌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혹은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최원 선생님은 아마 후배이신 것 같은데 이제 최원 한 문단 뛰어넘어서요. 최원 선생님은 어펙션도 그러니까 어펙트를 정동으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펙션을 정서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 두 분은 다 적합한 번역어로 변용, 원래 이제 번역어로 쓰였던 이 변용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을 주장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이제 김재인 선생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자율주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시거든요. 조정환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을 하시면서 정동 개념이 이건 6페이지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들레즈의 어펙트 개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한국어 개념이다라고 변호를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정동 개념은 더 이상 마수미와의 연결고리도 미약해지는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다면 이 들레즈나 특히 스피노자의 원의 해석에 초점을 맞췄던 진태원 선생이나 최원 선생의 입장을 더 뭐 옹호되어야 되는가라고 하시면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7페이지 첫 번째 문단 아래에서 세 번째 문장에 쓴 것처럼 아펙트 개념의 기원이 스피노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태원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니체나 윅스퀼, 베르그송에도 원천이 있다. 이 진태원 선생님은 김재인 선생님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진태원 선생님과 최원 선생님의 이 말하자면 해명 시도도 불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자율평론의 이 번역 서문에 인용문에 인용한 것처럼 이 개념이 원래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의 용어였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펙트 개념의 기원이 스피노자나 니체 뿐만이 아니라 프로이트와 락강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인데요. 마수미가 특히 부각한 정동의 자율성에는 서지영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프로이트에게서 무엇인가 하면 정동은 한마디로 고통스럽거나 기분 좋은 모든 감정 상태, 육동의 에너지와 그 변이들이 가진 양의 질적 표현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호오의, 그러니까 동양 철학식으로 표현하면 호오의 그 동력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이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은 몇 문단 건너뛰어서요. 그 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서지영은 프로이트적 접근에서 사고와 의지의 지배를 넘어선 자율적인 육체의 가능성을 예감하게 한다. 이 정동이라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요건 이제 락강이나 마수미의 구성주의 비판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마수미가 그러니까 왜 프로이트의 이 이야기를 제가 중요하게 실었냐면요. 이 마수미가 정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끌어오게 된 맥락을 최원 선생님 어떻게 지적을 하고 계시냐면요. 8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인데요. 최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최원 선생은 마수미가 제가 한국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지칭하고 해외 분들은 그냥 말했네요. 마수미 선생이 사회적 구성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정동을 사유 혹은 정신에서 떼어내서 신체적인 에너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동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 정서와 구분을 해서 쓰려고 했고 부각을 시켰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최원 선생님이 저의를 파악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마수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수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컨대 말하자면 마수미가 사회적 구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동과 정동의 자율성을 자신의 체계 내에서 새롭게 위치시켰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들레즈의 본래 용법과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들레즈는 여전히 스피노자의 해석의 일맥으로 이것을 여전히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면에 부속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들레즈의 어펙션과 어펙트, 그러니까 들레즈가 니체를 해석하면서 어펙션과 어펙트를 더 이상 스피노자의 어펙티어와 어펙투스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수미가 여기서 또 한 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면, 나아가서 조정환 선생이 정동이 한국어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네 가지 개념들은 서로 다르게 좀 우리가 아예 다른 기원으로 간주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취득하는 이제 정동, 어펙트의 그 맥락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저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부각하고 있는 점들보다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프로이트도 들레즈도 그리고 마수미까지도 그리고 이제 조정환 쌤을 비롯한 자율 계열까지도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펙트가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저는 이게 크게 제 순자 철학에서 구분할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 변화 혹은 그 에너지이며, 이 감정이나 정서가 발동하기 이전에 어떠한 그 이성의 영역을 거치지 않는 그 뭐랄까 그 저변에서의 어떤 변화와 그 변용, 이제 동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예전부터 순자 철학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이게 뭔가 순자 철학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순자 철학의 이 얇은 이 유리막 같은 어떤 그러한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목하고 해왔던 이 정안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한 하나의 현대적인 설명 방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자 철학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욕망 덩어리인 악한 것, 악한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계도할 것으로 이성을 제시를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이 이성만 가지고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 오래전부터의 주장들이 현실 세계에서 크게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 근본적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남겨왔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좀 해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동 개념에 좀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제가 지금 20분 정도 썼는데요. 제가 한 15분 정도 만에 마무리를 지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챕터 3은 순자 성학설, 예. 더 오래 하셔도 됩니다, 윤태환 선생님.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챕터 3은 이제 순자 성학설의 논리 구조인데, 아무래도 이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의 제가 예상 독자층을 생각했을 때 한축에는 정동에 관심 있으신 분이고 한축에는 순자에 관심 있으실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은 둘 다 관심 있으시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이제 순자에 대한 상론이 조금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고요. 순자에 대한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정동에 대한 상론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자 성학설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논리 구조를 좀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순자 성학설의 논리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맹자를 도입부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맹자와 함께 공자 이후 유가의 두 지도자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이 유학의 목표가 공자 이래로 수기 취임과 내성 외항이라고 한다면, 이 맹자와 순자를 비롯해 이후 유가 철학의 목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윤리적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맹자와 순자는 각각 성선설과 성악설로 구분된 이 도덕 심리학적 전제를 통해서 그들의 도덕 철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이 양자의 비판이 있어 온 것이 사상사적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맹자는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행위로 그대로 이어지면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선설은 윤리적 행위의 근거와 동력을 인간 본성 안에 내재시킴으로써 윤리적 행위의 근본적인 당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이 행위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쉽게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맹자에게 있어서는 윤리적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에게 있어서는 윤리적 존재화라고 하는 변화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증명되느냐? 맹자는 유자 입정의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나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고, 이 측은해하는 마음처럼 악한 행위나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 수호지심이고요. 또 자신에게 부당하게 온 것들을 사양하고 거부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마치 이제 그 선천적인 판단 능력인 시비지심, 이렇게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맹자는 사단으로 지칭을 하는데, 이 단이라는 글자는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끄트머리 혹은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무엇의 끄트머리인가? 바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유가 철학의
최고 덕목인 사덕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주식으로 이것이 발현된다라고 보든 아니면 다산식으로 이게 이제 이걸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본성이 내재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자는 이런 손쉬운 길을 거부합니다. 순자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가 그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행된다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선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순자가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것은 욕망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왕선겸이 지적한 것처럼 구분나무가 고다지기 위해서 이제 델나무를 데워야 되는 이유는 그 본성이 굽었기 때문이다. 고든 나무는 델나무가 필요 없으니 이 도지개가 필요 없으니 그 본성이 곧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여러 이제 석인들의 케이스와 도둑질하는 나쁜 강도나 악당들의 케이스를 들면서 본성상에 본성이 선하게 태어나는 그러한 케이스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모든 윤리적 행위의 단초이자 근거로 일반화시키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분별하게 하는 추구를 억눌러서 예법에 맞게 서로가 정해진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는 욕망밖에 없고요. 그 욕망이 생기면 당연히 무절제하게 추구를 하게 될 텐데 그 추구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사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10쪽, 11쪽, 12쪽까지를 13쪽까지를 약간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현대적이죠. 저희들도 다 모두 개인의 욕망과 자유로운 추구를 다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헌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의 이러한 행복 추구권이 국가에 의해서 제재되는 것은 오직 타인의 권리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때인데 그마저도 법률에 의해서 제재된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취득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 저는 순자 철학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과 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타고났고요. 그러한 욕망을 마음대로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유롭게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자가 설명한 것은 쟁탈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서 궁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자꾸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1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인용문을 해놨는데요. 욕망이 과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중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합당하다고 여긴다면 욕망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아무리 많아도 법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당하거나 악당이라고 비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자 철학에선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요. 이 이기적인 존재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예라는 규범을 통해서 단속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예를 따라야 될까? 순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바로 예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이고 증대된 커다란 이익을 개인과 사회와 국가 모두에게 보장한다라고 하는 다소 선언적인 주장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13쪽에 인용을 해놓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고기나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오직 콩잎, 조, 겨 따위만 먹고 산 사람이 있다면 곧 이것만 있어도 지극히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고기와 쌀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며 말하길 이 무슨 괴이한 것이 있나 라고 할 것이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향기롭고 맛을 보니 감미로우며 먹어보니 몸에 편안하다며 누가 이것 그러니까 고기와 쌀밥을 버리고 옛날 것 저것 콩잎과 조를 취하겠는가.
지금 선왕과 인의의 법도로서 무리지어 살고 서로 의지하고 길러주며 꾸미고 안락하고 든든하게 지내도록 한다면 저 제멋대로 사는 거란과 도척의 방법을 따르는 것과의 차이가 어찌 이 고기쌀밥과 콩잎조의 차이에 견주겠는가. 그러니까 순자한테 너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얘를 따르는 것만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를 질서 정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개개인들의 욕망마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자의 후대 세대로서 과연 정말로 얘를 따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가? 사실상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겪는 문제들은 보통은 너무나 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나 뻔하게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하게 돈이 가득 들어있는 돈 뭉치가 공중전화 박스, 요즘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야심한 새벽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과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두 마음이 다툰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나 이 예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인가 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이건 공리주의자들에게도 물어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에게는 계산의 문제까지도 주어졌죠.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막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물어진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순자 철학이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정동 개념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렇게 욕망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이성이라면 이 이성은 욕망이 전혀 바라지 않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공리주의와 하여튼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설정을 하고 윤리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 다수의 윤리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욕망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순자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정의 수준에서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이 고대 철학자들에게 보이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4쪽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인용문입니다. 얘란 몸을 바르게 만드는 방법이다. 스승은 얘를 여기서 이제 정례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으로 얘를 올바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올바름을 올바르게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얘가 없다면 무엇으로 몸을 바르게 할 것이며 스승이 없다면 내가 어찌 얘가 바로 옳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얘가 요구하는 바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감정이 얘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다. 스승이 말하는 것처럼 스승이 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지려가 스승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얘를 편안하게 여기고 지려가 스승과 같다면 바로 이들이 성인이다. 저는 이 후자, 지려가 스승과 같은 것. 그러니까 스승이 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개인과 사회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완전히 납득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기에 한정짓지 않고 감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얘를 편안하게 여기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이 성인의 수준이 다다르게 되면 이성적으로도 얘가 올바르다는 걸 완전히 납득하고 감정적으로도 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얘를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 사실 돌이켜보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른바 윤리적 행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얘를 편안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순자 철학에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인 것에서 떼어놓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변화 기제를 도입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노사강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청대부터 그 근현대까지 많은 중국, 한국 철학자들이 비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맹자와 신유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순자는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에겐 도덕적 욕망 혹은 도덕적 본성 혹은 도덕적인 이 성향이 선제되어야 됨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본을 상실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 박사 논문에서도 일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순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식적인 면에서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따르죠.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라고 하는 이 교통법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지만 저는 인간 본성 안에서는 그 근원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규범 체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빨간불에 건넌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빨간불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앞에서 보신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쟤 어떻게 저러다 차에 치이면 어떡해라고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빨간불에 슬쩍 건넌다거나 자동차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빠르게 쌩 지나가면 저 나쁜 사람 마치 맹자가 말한 수호지심처럼 야, 저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 우리의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듯한 감정적 동요를 느낍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어겼을 때 느끼는 이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감정적 동요는 마치 맹자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러나 순자가 맹자의 성선설을 극렬 비판했던 걸 볼 때 이것은 맹자식의 선한 본성의 발출이 아니라 성과는 구분된 어떤 다른 정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도 충분히 이러한 우리의 이 규범을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감정적 상태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순자 철학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정,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욕,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위의 과정인 추구는 하나의 계열로 설명이 됩니다. 정명편에서.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쪽의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성은 천지취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정은 성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욕은 정의 반응이다. 욕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추구하는 것은 정이 절대로 면치 못하는 것이다. 정은 성과 욕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이 여기에 있고 욕이 여기에 있고 정이 여기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약간 후대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순자에게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서술적인 개념, 만약에 하얗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서술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자가 말하고 있는 성악, 사실 이건 순자 철학 전편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은 정 그리고 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순자가 이 순자의 이 철학 텍스트 내에서 성이라는 개념어를 쓴 것이 한 100한 20번 되고요. 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한 100한 30번 정도 되는데 이 성과 정을 같이 쓰거나 같은 문단 안에 대비해서 대조해서 비교군으로 활용해서 쓴 구절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정은 거의 같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정으로 쓰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성으로 쓰이는 것만큼 그러니까 정은 이러한 성과의 병칭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떠한 경향성, 취향, 순자식의 단어를 그대로 쓰자면 다시 말해 타고난 자연스러운 호, 오, 히, 노, 에, 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욕망은 감정이 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정이 응하려면 이 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즘에 감응이라고 많이 쓰지만 감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응은 그것에 대해서 리액션으로 내보내는 것이니까 욕망이 감의 정의 응이라고 한다면 이 응이 있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액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응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정신의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감정적인 어떤 상태가 선재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라면의 예를 가지고 들었는데요. 16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매운 라면 냄새를 맡고 매운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거나 먹기 싫어하는 욕망이 든다면 매운 라면이라는 대상이 주는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응으로서 욕망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호나 오, 히, 노, 에락이 먼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쓰는 슬픔이라는 감정이나 기쁨이라는 감정은 한편으로 우리가 슬픈 상황을 맞닥뜨려서 겉으로 보여주는 슬픈 감정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슬프게 느끼게끔 만드는 그 드러나는 슬픔이라는 감정의 저변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드러나는 감정과는 구분되는 감정이 설명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순자가 말하는 정안내라고 할 때 이 얘를 편안하게 여기는 감정의 상태가 드러난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얘에 맞는 것, 즉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감정 상태가 빨간불과 초록불을 멈추는 것과 서는 것, 가는 것으로 이제 그걸 편안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때 어떤 상황을 마주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와 저거 어떡하지, 안타깝다, 불쌍하다, 위험하다, 저건 나쁘다,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런 몹쓸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개의 정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편안하게 느낀다는 정은 어떤 수준의 정이어야 되는가? 바로 드러나는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그 저변에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정동이라고 하는 현대어로 지칭이 될 수 있다,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16쪽째 맨 마지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적 반응이나 정신적 반응을 움직이게 하는, 제가 아까 두 번째 챕터 말미에 정동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순자 철학에서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까 이 고기와 쌀의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보고 편안하고, 이것은 순자 철학에서는 이게 몸과 정신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좀 나아간 생각입니다만 지금 저희한테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동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던 스피노자 역시 이 정동을 쾌와 불쾌, 호와 오로 설명하고요. 또 이런 어떤 에너지, 바탕의 어떤 에너지, 그 구체적인 감정을 드러내게끔 하는 바탕의 어떤 에너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 아주 재미있는 우연이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부에 앞서서 17쪽의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네 줄을 읽어야겠는데요. 우리가 만약 정을 이렇게 드러난 반응으로서 일상적인 의미의 감정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순자 철학에서 윤리적 존재와의 길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정동이라는 개념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결론의 첫 번째 문단을 넘어서서 두 번째 문단을 먼저 읽으면요. 저는 이런 윤리적 변화, 제가 앞서 쭉 말씀드렸던 이런 윤리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보다 심층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이 논문의 표현대로라면 정동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우선 정동을 둘러싼 토론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정동 개념의 핵심을 좀 도출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순자 철학에서 성인의 길, 그러니까 윤리적 존재인 거죠. 윤리적 존재의 길로 제시된 정안내가 정동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즉 순자 철학에서 정의 두 차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감정의 바탕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동이 선택될 수 있으며, 또 순저가 말한 정의 변화 과정 역시 변용의 과정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 빨간불을 초록불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일맥상통한 점을 지목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만 이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동 개념이 마치 이 만능 열쇠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정동 연구자들 안에서도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동 개념과 순자의 정에서 정동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유사하다는 게 이게 필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연적인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정동을 통해 정동 개념이 이미 순자 철학에 내재돼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순자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동이라는 개념어를 현대적인 언어를 통해서 고대 철학을 이해하는 한 렌즈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거칠게 철학사를 이 개념의 세분화라고 본다면 이러한 것이 또 순자의 오래된 철학을 현대적으로 좀 세분화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자의 우연한 겹침은 아마 인간에게 이 정동이라고 불려온 어떤 심층적인 이 감정적 혹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떠한 상태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발표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주신 윤태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 딱 알맞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괜히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않으셨나 좀 걱정되고요. 바로 이어서요, 우리 충북대 철학과의 백이호 선생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이호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백이호입니다. 이 토론문을 공유를 해야 하나요? 할까요?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윤태양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토론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사람들이 정동적 변화를 이끌어 윤리적 존재가 됨으로써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우호적인 사회, 곧 모두가 조화롭게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순자 사상과 철학을 접목하여 설명 및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글쓴이는 순자 성악설의 논리 구조와 순자 수신에 나오는 정안내 구조를 통해 순자가 말하는 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을 정동, 곧 겉으로 드러나기에 구체적이고 인지될 수 있는 기존의 감정과는 구분되는 그 바탕에 어떤 에너지,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이 얘를 편안히 여긴다라는 이 정안래 구절에서의 감정이 바로 정동이며, 이 정동이 얘에 합치되면 편안하다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정동이 얘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정동적 변화겠죠. 그렇게 한다면 성인과 같은 완전한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안내에서의 정을 정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지정한 것에서만 머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곧 논문의 제목에서 말하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과정 및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글쓴이가 본성과 감정, 욕구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감정은 본성의 실질임을 밝혔기에 본성을 변화시켜 인의를 일으키는 순자가 말한 화성지휘의 방법이 감정, 곧 정동을 변화시켜 예와 같은 완전한 윤리적 덕목을 갖추는 방법이 됨을 설명한다면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안내를 감정이 예를 편안히 여긴다라고 풀이했을 때 여기서 여긴다의 주어가 감정이 되는데 과연 감정에 생각하는 능력을 인식하는, 인지하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의문을 지우기 위해서는 순자가 말하는 마음과 감정의 관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정안래를 감정이 예에 들어맞게 퇴출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더라도 예에 들어맞도록 감정을 제어하는 무언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위와 같이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론 끝부분에서 말한 정동적 변화와 윤리적 존재가 이동성과 다양성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효과적 제안이 될 수 있을지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논평자의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못 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정동적 변화 및 윤리적 존재와의 연관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 시대와 지역 학파 등에 국한된 굳어 있는 사상과 철학도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없다면 별 소용이 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서양 사상을 아우르며 그 접점을 찾아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글쓴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희호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뭐 안 들리시겠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제 순자 철학과 직결된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좀 글보다 좀 바깥으로 나와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라는 식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윤태현 선생님 일단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 그 논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거칠게 쓰여진 글인데, 예, 선생님 논평문을 제가 사실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부분 맞다 막 이렇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이 변화, 윤리적 존재화라고 할 때 이 감정의 변화, 정동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소락하다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순자의 철학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읽었던 인용문에 왜 쌀과 쌀밥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초록불과 빨간불을 점차 익숙하게 우리가 여기게 됐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제 안에서는 충분히 암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부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안내에서를 감정이 얘를 편안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제가 이걸 너무 이제 저한테 너무 익숙한 해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제가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긴다의 주어가 감정이 되는 것이라고 저도 이제 문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도했던 제가 이해했던 해석은 감정이 얘를 편안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마치 내 배가 족발을 원한다라고 말한다든가 내 마음이 너를 원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상 마음이나 배 같은 것은 나를 상징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느낀다 정도의 그랬을 때 이 옛날 이제 한문 쓰는 툴을 가지고 와서 이 정을 앞에 써서 정안내 지여사 이렇게 쓴 건데 제가 요거를 이 한문 스타일로 좀 해석을 너무 옛날의 방식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거는 제가 해석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부연을 좀 하는 방식을 취해서 채택을 그러니까 좀 이 선생님의 말씀을 좀 이제 채택해서 좀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감정 수준에서 얘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히 그렇지라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후반부에 감정이 얘에 들어맞게 표출된다. 그러니까 정이 얘를 만족시킨다. 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해해오고 제가 이 정안내를 이 논문에서 해석하는 방식은 이 정이 감과 응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받아들이는 이 바탕의 정과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형태로 드러나는 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감정이 얘에 들어맞게 표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물이 제때 흘렀다. 그런데 나의 눈물이 흐르게끔 하는 그 마음이 그 상황을 보고 눈물을 슬펐다라고 할 때는 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얘와 얘를 감정상 얘를 편안하게 느낀다. 이렇게
좀 하여튼 제가 좀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 선생님 말씀에 너무 지당하시고요. 그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입각을 안 해서 논문에서 근데 박미철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논문 바깥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약간 부연을 드리자면 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약간 부연을 드리자면 제가 속해 있는 모빌리티 문화 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세부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정동이라는 아젠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동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구상을 했는데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또 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였는데 사실상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 후반부에 이 결론에 2단락 정도를 추가를 하던가 해서 좀 이 부분도 반드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급하게 20쪽에 딱 맞춰 20쪽 이상 내면 또 이 계재료를 더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쪽에 맞춰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좀 소략했는데 하여튼 선생님 논평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 주신 것들 다 반영을 해서 예,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백이호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답변 아주 없으신가요? 잘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오늘 참여자 하신 분 중에서 들레지 연구자가 또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논문 앞부분에 이제 들레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 이제 밑에 보시면 채팅, 화면 공유, 기록 그래서 반응해서 이렇게 엄지척 기능이 있습니다. 엄지척 기능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자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있으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반응 옆에 엄지척 기능 이거를 해주시면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이 어디 있죠? 저번엔 찾았는데 오늘은 못 찾겠네. 저 좀 전에 엄지척 했는데 제 음소거 중앙에서 컨트롤 안 되고 제가 음소거 했는데 되네요. 저기 박미철 선생님. 예. 네, 그럼 엄지척 안 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영수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시려고 하셨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네. 성함을 잘 모르는데 김종이라고 있습니다. 김종 네네네. 선생님께서 종미 선생님, 질문해 종종미 주시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연영수 제가 일물을 보느냐고 제가 2개를 켰습니다. 하나 이게 눈이 나빠서. 김종민 선생님. 예. 김종민 선생님. 같은 인물입니다. 예. 김종민 선생님 그러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윤태현 선생님, 오늘에 있어서는 저한테 태양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심 분야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이쪽 지점이었거든요. 제가 유일철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혹자 어떤 시인은 뭐,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드는 단상은 우리가 성악설, 뭐, 성성성 오늘 발표 내용에도 나왔듯이 순자, 맹자가 그래서 인용이 됐고, 인간이 원래 욕망 덩어리이면서 자기 욕망만, 본능에 가까운 욕망만 채우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그 저변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맹자의 뭐 소지심이나 뭐 육아에서 나오는 측은지심이 원래부터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유물론적으로 어떤 머티리얼한 뭔가에 대한 뭐랄까요, 물음표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이 논문 내용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순자의 그러니까 시옷자도 모르면서 오늘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제가 쭉 들어보니까 약간 제가 해설을 하긴 했지만 말씀하시면서 순자와 맹자를 어떤 대립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말씀도 오늘 하셨고 많은 동양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말하기에도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전공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맹자에 있는 아까 인용하셨던 수호지심이나 유학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 같은 거, 이니에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원래 있었다, 성선이다 라는 지점에서 계보에서 말하자면 그러면
순자도 그게 저변에 있는 기질이고 물질이라면, 머티리얼 측면이라면, 자질이라면 일정 정도 해결식의 어떤 그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무엇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생각은 맹자 순자가 성악, 성선 아주 그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그 뭐예요, 학설로 얘기되는 그런 그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순자가 오늘 밝히셨지 정에는 사실 예나 뭐 이성적으로 뭐 학습되거나 계몽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맹자의 성악의 어떤 그 일면을 수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요. 이 순자에게서. 예, 그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그 윤태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아까 뭐 프로이트 그 뭐죠?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막 많이 초반에 말씀을 해주셔서 막 감히 감흥, 뭐 정동, 정념, 뭐 프로이트의 뭐 드라이브,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어로 써야지 막 제가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들레즈 전공하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들레즈가 푸는 니체 읽기도 그렇지만 이 정동이라고 하는 어펙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성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재성을, 들레즈의 내재성을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만 풀고 나가서 정치 철학으로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들레즈의 정동, 드라이브, 그러니까 프로이트식으로,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철학자가 아니고 정신분석학자니까 해부학적으로 풀으니까 뭐 정신분석학의 윤리는 좋고 나쁨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어떤 그런 프로이트식의 드라이브로 푼다라고, 그러니까 타나토스 죽음 충동이든 에로스 사랑의 충동이든 이건 그런 것들을 가르는 게 아니니까 정신분석학은 어쨌든 그게 그들의 윤리고 정신분석학의 윤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들레즈에게 있어서는 그 들레즈가 말하는 정동은 제가 그냥 전동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 내재성은 그 힘의 의지, 뭐 권력의 의지에서 보여지듯이 니체도 사실은 다른 측면도 얘기했지만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들레즈에게 있어서 정동이란 지금 순자가 얘기하는 아니면 맹자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선한 기질? 선하다도 웃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 선한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는 건지 그럼에도 좋게만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하나는 선생님, 들레즈 질문 연구자 정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이고 하나는 순자도 어쩔 수 없이 맹자의 아니면 육아의 그런 거 수용한 거 아니냐 제가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 그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윤태현 선생님 질문에 대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들레즈 질문을 제가 아니라 들레즈 전공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순자가 맹자에게 성선의 어떤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비판이 네. 사실 이제 그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이제 노사강이나 서복관이나 이런 이제 중국 학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신유학 선생님들 신유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학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순자 텍스트 안에서는 이 성악편이 7개의 이 예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예제문이 지적해서 성선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스스로는 적어도 자기 규정은 자기는 성선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안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이 순자와 맹자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자식으로 말했을 때 선한 이 감정이 선한 것은요. 이타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 보고 측은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준수하는 마음입니다. 이 규칙에서 만약에 타인을 존중해라라고 하면 이제 타인을 존중하는 거죠. 예컨대 요즘에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농담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강의 같은 걸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 멈추게 하는 그 에너지랄까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타인에 대한 배려이지만 그것은 규칙에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와 맹자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자면 맹자가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맹자는 이게 이제 예법에 어긋나는데 손을 뻗어서 구해야지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순자는 아마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구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구해도 된다라고 조금 더 규범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우리가 어떤 착한 마음을 보였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선하게 뭐 지갑이 있지만 내 거 아니니까 놔둬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의 드러남을 발견했을 때 맹자는 그것을 비슷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뿌리를 선천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라고. 그쵸. 그런데 순자는 선천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선천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고요.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거란 것이죠. 그럼 선생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학습된 거? 예. 학습되고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순자가 이런 예시를 듭니다. 월나라 아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전라도 애랑 경상도 애랑 왜 사투리를 똑같이 태어났는데 사투리를 다르게 쓰는가?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어메 이러고 누구는 딱 이러는가? 요 차이는 완전히 그 지역 탓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인위적이거나 꾸며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성이나 사려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 그러니까 이런 면이 저는 순자가 말하는 이 정안내라고 이를테면 무조건적인 반사인데 그것이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도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응하는데 사실 그 어찌 보면 그 계몽되었든 아니면 학습되었든 익숙함이든 그렇게 후천적인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한 무조건적인 반사도 제가 선생님 말씀을 조금 수정할 수 있다면 무비판적이고 무반성적인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조차도 학습된 상태에서 그 결과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빨간 부분을 팍 쏘고 이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네, 그리고 들레즈는 제가 대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마 좀 있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연영숙 회장님 잠깐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동양 철학 잘 모르는데요. 간단히만 질문을 드린다면, 이 논문은 이제 전반부는 들레즈 내지는 서양 철학에서의 그 어펙트, 어펙시온, 그죠? 정동, 아펙트,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자 성악설은 제 아는 상식선에서 하는 이제 그런 이해인데, 제 질문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궁금한 걸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일단 전자에 있어서 논문의 한 절반 정도 해서 그걸 아펙트, 아펙시온 이거를 정동을 하느냐, 변형을 하느냐, 정설을 하느냐, 이런 거는 제 계속 개인적 생각으로는 윤태양 선생님이 너무 애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 속에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저도 전에 이 윤태양 선생님 논문과 비슷한 순자와 이 스피노자, 어펙트를 이렇게 연결하는 동양 철학에서의 그 연결하는 논문을 얼핏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시도가 그 동양 철학 전공하시는 분에게는 혹은 순자 철학 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선설이 아닌 인간의 또 감정이나 욕동, 욕망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철학에서는 이런 동기화가 일단은 자연스러운가? 왜냐하면 비슷한 논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서양 철학에서는 감정이라는 이모션, 감각이라는 센시빌리티 혹은 센세이션하고, 정동이라는 어펙트랑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순자 성악설에서 아까 8쪽인가 어딘가에 보면 제가 느끼기로도 그 어펙트라는 정동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만남과 접촉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 혹은 에너지, 그거는 들레즈라든지 스피노자에게서는 많이 익숙한 그런 이제 느낌인데,
과연 그 순자의 성악설 내지는 그 윤태영 선생님이 이 논문을 아까 이제 정안래 그랬잖아요. 이 정이라고 하는 거 성정할 때 보통 성은 약간 이성적인 뭐 아주 단순하면 정은 약간 그 감정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이라는 개념에 정안래를 들어서 이 들레즈 내지는 뭐 스피노자 전통에서 이 아펙트 개념과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그 동인이 뭔지, 다시 말하면은 이 그 에너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그 에너지, 이거를 저는 순자 성악설을 잘 모르니까 좀 이 논문 이렇게 후반부 읽어봤는데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너무 현대 언어로 그 예전에 순자 성악설을 이렇게 좀 이제 재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에너지라는 게 뭐냐. 그리고 또 아까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정신적, 신체적 이런 구별이 뭐 순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같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순자 성악설에서 왜 그 아펙트라는 개념에 이렇게 혹해서 이 순자 성악설을 정안내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 동인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지, 그게 좀 이상하다 내지는 확 당기는 게 있었느냐. 그래서 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불 무슨 이런 거 고기 쌀밥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로는 그 에너지 혹은 윤리화, 윤리적 존재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들레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도 들레즈 최근에 공부 좀 하고 있는데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들레즈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순자 성악설에서는 참 이 보기가 좀 어렵다 내지는 납득이 좀 잘 안 된다면, 제가 이제 이게 공부가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그런 면에 좀 설득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윤태현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선생님 질문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쪽 이제 왜 아펙트를 가지고 왜 순자를 하려고 했지? 라고 하시는 이제 한 것과 그럼 그걸 통해서 순자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반부 말씀하실 때. 그래서 아마 제가 논문에 좀 이제 부조해 쓴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스피노자하고 순자하고 그 이렇게 매칭을 시킨 논문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키워드를 잡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행위 과정과 윤리적 행위에 그로 가게끔 하는 것, 그 기제는 뭐냐면요. 순자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한 호우를 가지고 있고, 그 호우가 대상을 만나면 감정과 욕망으로 발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욕망으로 발동이 된다고 하는데, 욕망으로 발동이 되고, 그 욕망으로 발동이 되면 그걸 이제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욕망의 말만 들으면 무절제하게 추구가 되니까, 이제 이것을 그 이성적, 그러니까 규범과 외적 규범과 그 규범을 이제 습득하고 훈련한 이성을 통해서 이제 조련해야 된다. 그 추구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윤리적이고 이제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욕망이 애초에 바라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인승마 비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말이 있고, 말을 이제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핸들이 있는데, 엔진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핸들만 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엔진을 어떻게든 그 목적지로, 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기초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 동력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김종민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순자는 내부에 선한 동력을 설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이건 순자가 이미 거부하고 있고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이 아펙트라는 개념을 봤더니, 제가 이 아펙트라는 개념에서 초점을 맞췄던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질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변화 그 자체를 가리키거나 변화됨 혹은 변화하는 과정, 그 변화를 가리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면에 걸쳐 있거나 혹은 그 둘을 포섭하고 있거나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랑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제가 콩잎
그 쌀밥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순자의 예시를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맛없는 그 아주 하급의 음식만 먹던 사람이 상급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상급의 음식에 점차 맛이 있어져서 하급의 음식을 나중에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상급의 음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음식을 만나서 경험하고 만나고 접촉함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이성적인 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사려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성지취와 성지질, 호, 희로, 애락이라고 표현됐던 이 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변화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산출하는가? 욕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펙트는 그 자체로 에너지를 의미하지만 제가 여기서 순자 철학 구조에서 말하자면 성, 정, 욕, 구의 구조 속에서는 이 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정이 산출을 그러니까 정으로부터 발현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의 변화 단계, 이 정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외부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면이 변하고, 이 감정적인 면이 변함으로써 아까 그쪽을 지향하지 않는 꺼져버린 엔진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건초더미로만 가려고 하는 말을 하여금 전쟁터로 향하게 하려면 그 전쟁터로 향하게 하게끔 하는 그 말을 움직이는 동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텐데,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이 훈련인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만남과 접촉을 필요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저의 머리 구조 속에서는 이 순자가 자기 스스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성선을 받아들였다는 혐의를 피하면서 성악의 구조론 속에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 윤리적 행위를 하게끔 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말한 표현인 정안내가 바로 이 에너지이자 만남과 접촉을 통한 변화, 그리고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게 느끼고 이런 것은 사실 뭐 순자도 그렇게 말하지만 코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좋고 입에 먹어보니까 맛있고 뱃속에 넣으니까 편안하다 그러거든요. 이건 사실 신체적 변화인데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건 감정적 변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아펙트라는 단어로 이 설명이 좀 이 조명이 다시 될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요 논문이 사실은 구성이 된 거고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이 부분을 제가 논문에 챕터로 썼다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네. 선생님 한 가지만, 그래서 네네. 이제 스피노자도 그렇고 들레즈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나의 그 몸이 원하는 거, 감정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갔을 때 나의 호호, 여기서 호호라고 하지만 뭐 스피노자 제 기억으로는 뭐 슬픔과 기쁨 이런 정동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 내가 지금 원해서 내 욕망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그 결과 참 좋더라 라는 긍정적인 안심할 수 있는 결과도 있지만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사람의 그 어떤 욕구가 이상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말하자면 신자에서 이런 윤리적 존재화의 종국점인 성인, 이런 경지를 설정하는 게 오히려 어색하거나, 그런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지 않은 한은 우리의 호호라든지요, 욕구라든지 나의 감정이 나 지금 편안해, 남이 옆에서 죽어가든 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좋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성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포기를 설정을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면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저도 연옥수 선생님, 회장님 덧붙여서 아까 그게 들레지 연구하시고 전공하시는 분한테 드렸던 질문이었고요. 순자에게서도 지금 그런 면이 어떤가 우리 회장님, 연옥수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였는데, 사실 이게 윤리 철학으로 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에티카는 거기서 보여줬다고 보고, 스피노자는 들레지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문 드렸던 거고요. 이 순자 얘기를 우리 지금 그 연효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네. 궁금하다는 얘기. 예. 예.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저는 사실 제가 맹자가 아니라 순자를 전공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 지점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잠깐만 말씀을 이제 맹자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저는 사실 그 문제는 오히려 맹자류에서 발견이 된, 그러니까 맹자류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내 마음이 바라는 바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사실상 수많은 악행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발견되냐 하면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순자는 자기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하면 악한 결과를 낳을,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무절제하게 행동하면 혼란하고 그러니까 서로 쟁탈하고 혼란하고 궁핍해진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 변화가 일으켜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른바 당대의 윤리규범이자 도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 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얘를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고 하는 이 정안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나 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전을 외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맹자류의 성선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나중에 이제 명나라 들어가면 양명 좌파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 방금 연육 선생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 마음은 괜찮아.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 본성은 선하거든. 내 선한 본성이 그대로 발현된 거니까 문제 없어. 예컨대 제가 어떤 뭐 예컨대 방시열 선생님이 이제 제 학교 선배입니까? 방시열 선생님이 뒤에 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건대에서 강의를 하시지만 제 사례로 써서 죄송합니다. 민철이 형이다. 너무 반갑다. 그래서 뒤에 가서 확 이렇게 껴안는다. 근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건 뭐 어때? 내가 내 마음이 형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발현된 건데 근데 이거는 순자에게서는 원천 차단돼 있다는 거죠. 순자에게 있어서 이 감정을 마음대로 따라야 되는 감정을 따라도 되는 기본 조건은 윤리규범에 맞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 지점이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이고 제가 순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자가 사실 이 문제도 이 방종한 사람들, 자기의 성정에 방종한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굉장히 재미있는 철학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가다가 학교에서 윤태현 선생님 뒤에서 안으면 아마 전 때렸을 거예요. 바로 계속 혹시 질문 아까 그 김보수 선생님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마이크. 김범수 선생님 답변 들리지에 의해서 내재성이 갖는 뭐랄까 윤리학적 측면이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성 말고 그 부정성도 선생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마이크. 예. 예. 죄송합니다. 김보수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이거 소리 안 들리시나요? 선생님 예, 들립니다. 저기 소리 예. 저 들리면 예. 이게 뭐 억지로 저기 일단 그 윤태양 선생님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사실은 되게 감동적인데 저기 선생님 뭐 조금 작게 들리거든요. 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잘 들립니다. 저는 잘 됩니다. 저기 사회 보신 분이 좀 잘못됐을 거예요. 저놈이 좀 나쁜 놈이라서. 자, 저기 일면식도 없는 윤태양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제가 사실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일단은 모든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아펙트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잘 꿰고서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일장 연설을 하기는 좀 민망한데 이미 스피노자 전공자도 처음에 아펙트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처음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70년대 블루즈가 스피노자 연구를 해서 새롭게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그 철학 시험 볼 때 중요한 화두가 돼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70년대 그 알투세르 이후에 사람들이 쭉 스피노자 연구를 하면서 그 연습법 비판이라든가 해결 비판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폐기하고 스피노자 바라볼 때 중요한 화두로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을 이렇게 막 돌아서면서 스피노자로 돌아서면서 중요하게 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스피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 둘루즈에게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량으로서의 뭐 잠재성 개념이라든가 이것의 기본이 모태가 되는 것이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육체적인 힘, 그 욕망의 힘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조류와 함께 새롭게 재해석되고 싹 트면서 확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 동양 철학에서 가지고 간다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바라봤다 하고 그 다음에 김종민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로 갈 수가 없다. 제가 일단 스피노자나 최소한 들루즈가 해석한 스피노자의 경우 그다음에 들루즈의 경우에서는 엄밀하게 예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도망가야 되고 그걸 해체라는 말은 데리다가 연상이 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기존에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도덕적인 규범 자체가 그 정원적인 형태로 뭐 이성을 형태도 이성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왔다면 그거 말고 내의 기본적인 육체에서부터 그리고 이 육체가 나중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체나 국가 형태라든가 이 모든 것도 다 육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의 근거는 앙테오이디푸스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스피노자, 베르그송 제가 석사 때 베르그송을 좀 보냈는데 베르그송 역시도 처음에 그 양과 질에 대한 얘기서부터 해서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는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유전자의 문제까지, 유전자라고 하면 이거 진화의 문제까지, 그다음 사회체의 문제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가 사회적인 구성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제 구실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루즈가 그렇게 제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들루즈가 제도적인 사람도 아닐 뿐더러 부정부주의자 지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68년도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원래 들루즈가 빨갱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6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타리를 만났지만 그 안에서의 무정부주의적인 색채가 도입이 되면서 얘가 제도권의 규범이라든가 그 규범 체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까는 얘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야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얘기 우리 처음부터 해보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리스 말고 저기 로마 시대에 뭐 성산 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도망자들의 얘기, 제도권에서 도망가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을 한다라는 이런 식의 가치를 얘기한 사람이, 그 다음에 분열자들이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징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고 그것을 거부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한의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에너지를 얘기하고 여기서 저기 윤리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끄집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잖아요. 예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다음 도덕적인 얘기로 뭐 윤리적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저같이 좀 이상한 놈은 뭐 혁명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 그 아펙트 개념에서는 그 구실이 예 형태로 그 승화가 될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결국은 얘들이 돌아서는 게 소수자 문제를 어쩔 수 없이 거론을 했고 거기서 미시적인 권력 작동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요 얘기가 전체적인 윤곽에서 그렸을 때 마지막 핀트만 딱 조금 다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내부의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힘의 차원에 대한 얘기나 그러니까 에너지나 역량의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도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의례적인 용법이 아니라 이거 꼭 해야 되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그다음 우리 제도권 안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 이게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떠밀려서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어차피 연우 선생님이랑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얘 어떻게 아직 질문이 아니셨구나. 예. 당신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예. 당신이 얘기하라고 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아니,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예. 아니 저기 감정적인 차원에서 저기 얘 있잖아요. 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이게 필연성을 굳이 동반해야 되나요? 정안내에서 이 얘 얘기를 했는데 이 필연성이 굳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얘에 대한 얘기를 굳이 저는 이게 초점이 아예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안 되는지 새로운 대안들 굳이 다른 것들로 넘어갈 수 있는 구실 이런 거 찾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예. 사회자님 제가 문자로 진행 방해하는 것 같아서 문자로 지금 김범수 선생님 답변에 대한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따로 아마 김범수 선생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기 둘루즈하고 베르우송이요. 베르우송에서는 정동 개념이 없고요. 실제로는 없고요. 둘루즈에게서 정동 개념이 그 드라이브하고 강약하고 유사한 것이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아펙트 개념은. 네, 알겠습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감정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적인 욕망까지 이르는 과정을 포괄을 해서 아펙트라고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기 선생님, 방태 선생님 한 가지만 딱 윤태현 선생님한테 저는 김범수 선생님의 질문과 코멘트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윤태현 선생님이 제가 질문해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을 때 약간 좀 의아했거나 맞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왜 윤태현 선생님 자신이 왜 순자를 공부하게 됐느냐 그랬을 때 성선설과 다른 어떤 성악설이 어떤 매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윤태현 선생님의 순자 해석은 맹자보다 더 맹자적인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맹자에는 물론 맹점이 있는데 순자의 성악설을 더 맹자적으로 좀 해석한 것 같은 아까 김범수 선생님이 정안래 그랬잖아요. 그 레라고 하는 것을 뭐 아까 정의 레를 이제 편안하게 한다 뭐 이랬는데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약간 들레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제도적인 것을 오히려 이렇게 외적으로 규제하고 이런 것이 아닌 그러면서도 본성을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순자가 더 맹자보다 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막 말씀하셔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그게 순자의 모습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김범수 선생님께서는 칭찬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되게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 질문, 이제 김범수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던 질문과 지금 추가 질문, 이제 연호수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답변이 끝나면 한 분 정도만 딱 더 질문에 대해 질문을 더 받고, 오늘 생각보다 되게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펙트를 통해서 들레즈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펙트를 통해서 들레즈가 추구했던 것, 어떤 아펙트를, 들레즈가 지향했던 것이, 저도 그거를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약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도의 벗어남,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우리에게 이제 가해진 어떤 것들에서 벗어남을 아펙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점에서 저는 사실 이것은 무엇이 윤리적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곧 연유숙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규범주의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본성을 믿지 않고 인간은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잘 짜여져야 되며 인간이 어쨌든 모여 살기로 한 이상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기재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회 안에서 이 제도의 아래 제도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회 속의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에 더 물론 그 제도를 다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 준칙들, 윤리적인 규범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수행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더 편안하게 윤리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찾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유숙 선생님께서 순자를 더 맹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순자와 맹자 중에 누가 더 인간 사회에서 누가 더 도덕적인 행위자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순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방종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지난한 자기 그 자각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맹자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그 행위자가 다른 도덕적 행위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선각자 각 후각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뒷사람을 깨달게 해주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란 과정은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뭐랄까 포멀하지가 않죠. 근데 순자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얘는 어디서 도덕적 존재가 되는 건 어디서 시작하는가? 시를 공부하고 예를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를 따르고 옛 문헌을 검색하고 정리하고 굉장히 주자의 공부과도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사실은 저한테 만약에 너가 살고 싶은 윤리적인 삶, 윤리적 존재로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너는 어떤 삶을 지향하냐라고 하면 저는 제 스스로 제 안에 이타적인 그런 동정적인 마음이 거의 없는 냉혈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향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삶에 일조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극을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이 순자가 성악설로부터 시작해서 정안내하는 성인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선언되었던 선한 본성에 대해서 순자는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그런 게 있지도 않거니와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게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기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바로 여기서 저는 제가 들레즈의 아펙트 개념이 굉장히 감동받았지만 끝에 가서 차이점을 느낀 건 들레즈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를 더 추구했구나. 자유로운 개인을. 그런데 저는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삶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와 그분의 어떤 지향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 사회자의 직권으로 이분 뭐 코멘트나 질문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송인자 선생님 혹시 그래도 동철 뭐 동양 서양 나누는 건 아니지만요. 오셨으니까 혹시 질문 아니면 코멘트 해주시면은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송인재입니다. 뭐
마무리로 부적절한 사람을 지적해 준 것 같아서 좀 멋쩍은데 하여튼 오랜만에 전공이 뭔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서 오랜만에 추억을 일으키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여튼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정동 연구에 관심을 가진 문학 전공자들이 몇 계신데 오늘 발표문 들으면 매우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볼 기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별도로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다른 분에게 맡겨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혹시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를 우리 진보성 선생님께서 마무리 질문 해주시면서 예. 그러면 그냥 끝내도 되겠습니까? 진보 선생님 답변 질문 없으신가요? 진보성 선생님. 네, 질문은 아니고요. 예, 지금 예, 진보성 선생님. 맹자 이제 현대식으로 순자를 이제 중국 고대 철학인 순자나 맹자, 장자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맹자 같은 경우에도 맹자가 그 성선에 대한 얘기한 것을 요즘 이제 시대 장 이론에 대한 것을 동양 철학과 많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시대적 조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사유하고 행위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재반 조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도 성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형태라든가 뭔가 어떤 부분을 발견해내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과 관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로 하는 것이 좀 현대적인 의의를 좀 부각시키는데 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서양 철학에서 하고 있는 개념들을 또 가져와서 순자 그냥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그 순자의 철학 자체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밝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게 다음에도 한번 좀 더 나은 그런 얘기로 좀 더 그 현대 시대의 장에서의 시대별의 구분, 그러니까 군대에서 중국 근대에서는 순자를 어떻게 봤는지, 또 한국 근대에서 순자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되면 훨씬 현대적인 의의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보성 선생님이 주셨던 질문은 잠깐 좀만 있다 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김범수 선생님 이제 질문을 손 드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김범수 선생님 말씀 듣고 진보성 선생님과 김범수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현 선생님께서. 예. 예, 저기 아까 질문 나왔던 건데 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 뭐냐면요. 정안내 얘기하면서 이 정에 대한 얘기를 정동으로 이해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동으로 이해할 수 정확하게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연현숙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얼핏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살짝 넘어가서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한 가지만 진짜 네. 딱 한 가지만. 네. 윤태현 선생님한테 아까 양명자파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동양철 계보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유동환 선생님이 그 이지 그 양명자파 맞습니까? 그 욕망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순자와 들레스의 오늘 아펙트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지의 욕망론 이런 것이 다 같은 계열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 질문은 윤 선생님의 그 논문이 살아나려면은 그 순자에 있어서 그 에너지 측면
뭐 제도 이런 것도 김 선생님 지적하시는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도 이전에 어떤 에너지 그리고 굉장히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서양 철학식에 의하면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측면, 욕망을 우리가 이제 상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물질 덩어리이고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해내는 거, 뭐 이런 측면이어야 될 텐데, 제 질문이 뭐냐면 그 양명좌파 이런 것과도 순자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육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양명좌파의 그 욕망,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종욕론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순자는 아마 굉장히 극렬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어디까지나 규범주의자라고 보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규범을 세워놓고 그 규범대로 하는 것이 올바르면서도, 그러니까 의로우면서도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순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순자가 설정하고 있는 출발점이 요 지점인데요. 인간이 그러면 놔두면 그 규범을 쫓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규범을 따르게끔, 규범을 준수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순자는 아주 지난하게, 아주 오랫동안 뭐 학문이니 수신이니 영육이니 불구니 하는 그 편들을 다 거치면서 그 예의 효용과 예를 공부하는 방법, 과정, 체화시키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은 비유와 함께 이제 쭉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는 자유분방한 삶 자체에 대해서 순자는 지극히 비판적이고요. 그게 사실 순자가 예치서를, 그러니까 예라는 것을 중시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김범 선생님께서 말씀 마지막에 주셨던, 그러면 이제 들레즈는 정동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나아가는 쪽, 이 제도에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로 썼는데 순자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제도에 편입되는 에너지로 쓴다라고, 이제 그 지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례의 정이 정동 개념으로 조명될 수 있거나 이해될 수, 그러니까 정동 개념을 가지고 이 정한례의 정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순자 구조도 이렇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에 딱 따라붙는 이 속성들이랄까요? 그 수식어들, 설명들, 에너지, 그다음에 변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변용을 위한 만남과 접촉, 이 변용은 양쪽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 구체적인 대상을 만나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감정,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구체화된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운 걸 먹다 보니까 익숙해졌겠죠. 그러니까 매운 게 딱 텔레비전에 나오면 땀이 쫙 나면서 입맛이 확 도는 그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 가능하려면 그 밑에 매운맛을 좋아하는 어떤 정신적 상태랄까요? 신체적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매운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규범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면, 어떤 규범이 우리에게 부과됐을 때, 어떤 이런 상황에서 빨간불이 탁 켜졌을 때 서야지 당연히 너무 편한데, 이것이야말로 순자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약에 성악설과 이 규범 도덕을 그대로 갖고 가면 성인은 아까 연유 선생님 말씀하셨던 불가능할 겁니다. 빨간불 앞에서 늘 고민하고 긴장하고 할 거거든요. 가고 싶어 죽겠다. 그렇지만 이게 규칙이니까 따라야지. 난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하면 이익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순자가 생각하는 궁극의 단계는 빨간불이네, 빨간불,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근데 그것은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순자가 구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순자가 말하는 정한례의 정과 그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 아펙트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같은 거냐라고 말하는 거는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논문 전체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이론, 제가 사실 이제 과문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 제안에는 저도 10분 동의를 하는 것이, 제가 끊임없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이제 파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동양 철학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적 한계가 있고 또 표현적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고대 쪽이다 보니까 그 개념 분화가 좀 덜 돼서
현대인들에겐 약간 좀 팬시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현대화하는 그 작업들은 그 철학의 지향을 쫓는, 말하자면 먼 후대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주희도 했고 퇴계도 했고 그 이제 저희 세대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했고, 이 전통 철학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고 재구성해내는 것은 이건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딜레이즈가 스피노자를 다시 꺼냈던 것도, 아까 그래서 김보훈 선생님께서 이게 원래 관심이 없었던 건데 1970년대에 재등장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우리들이 후대 철학자들이 하는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제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약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돼가지고요. 2시간 동안, 거의 근 2시간 동안 오늘 고군분투 박지영 고생해 주신 우리 선생님 윤태현 뭐 선생님께,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박지영 선생님? 제가 박지영. 예, 회장님, 제가 이제 폐회사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윤태현 선생님께 고생했다는 박수 한번 다들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앞에 이 원래 발표 시작을 개회사를 이제 회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폐회사를 연구협력위원장이신 박지영 선생님께서 해주시면은 그렇죠. 딱 이제 마무리가 딱 될 것 같습니다. 아구가 박지영 맞는 선생님의 폐회사 소감 및 예. 폐회사부터. 그 한철연에서 지금 코로나 올해 이제 시작되면서 모든 활동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그 학술위 부장님께서 하시는 이 원래 발표회가 한철연 내부에서는 가장 그래도 저력있는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꼭 그 일이 없으면 참여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처음 왔는데요. 굉장히 윤태현 선생님 좋은 논문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다음 달에도 또 원래 발표 있으니까요. 여기 뭐 계신 분들 항상 오시는 그 멤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그리고 토론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원래 발표 마치도록 하죠. 예. 예, 이걸로 이제 11월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12월은 저희 12월은 학술대회가, 가을 학술대회가 또 있어서요. 잠깐 수년하고 12월은 없고 내년 1월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2월, 모르겠습니다. 2월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1월에 원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 회장님,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수고해주신 윤태현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해주신 백의원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민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남아요. 김종민 선생님 누가 잠깐 남아요? 남아요. 저요? 김종민 선생님, 예. 예, 네네. 개인 교습을 네, 하시려고 그러는 거네. 예, 아, 저기 아니 제가 정신 딜레이즈에 좀 불만이 많아서